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의 개정 10판이죠. 예, 요 책에 있는 것을 교재로 해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연습 문제가 양이 많죠. 그래서 이걸 다 풀 수는 없고, 선별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많이 풀려고는 하는데, 어려운 거, 쉬운 거 다 포함해서 선별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물리의 개념하고 공식을 익히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 방법이 여기서 풀어주는 방법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방법들을 다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 자체를 공부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물리에 대한 개념이 더 폭넓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보고 하는 과정을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측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4번부터 풀도록 할 건데요. 이제 난이도를 상중하 해서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역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냐. 그래서 1절 길이를 포함한 물리량 측정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4번의 문제는 책의 글자 간격이 대개 포인트와 피카의 단위이며 12포인트가 1피카, 그죠? 12포인트가 1피카이고 그 다음에 6피카는 1인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보는데 그림 하나가 0.7cm 어긋나 있다면 A번 피카와 포인트로는 각각 얼마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단위를 환산하는 것을 연습하는 문제죠. 그래서 0.7cm가 A번 피카 단위로 했을 때는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건데요. 피카하고 인치가 1인치가 6피카가 1인치다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센티미터를 피카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이제 단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센티미터하고 센티미터하고 인치의 관계는 1인치가 2.54cm.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산 단위라고 여러분이 배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센티미터를 이제 약분을 시키기 위해서 분모에 센티미터를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환산 인자에 대응하는 이제 단위를 분자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1인치하고 2.54cm는 이제 숫자는 다르지만은 이 물리량 자체는 같은 거죠. 1인치하고 2.54cm는 같은 길이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이 돼서 항상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센티미터를 없애기 위해서 센티미터를 분모해 놓고 그래서 센티미터 약분이 되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치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피카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1인치에 해당하는 것이 6피카다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인치를 두 번째 환산인자에다가 분모에다 인치, 그 다음에 1인치에 대응하는 6피카. 그렇게 해서 인치하고 인치가 또 약분이 되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단위는 피카가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값이 어떻게 변해요? 0.70cm가 2.54cm로 나눌 때 분모에 2.54가 들어가고 분자에 6이 남죠. 그래서 0.7, 2.54 분자에 6을 계산해 보면 1.7이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효 숫자 맞춰가지고 처음에 0.70 유효 숫자 두 개니까 곱하기로 계산이 된 유효 숫자는 유효 숫자의 개수를 맞추면 되죠. 그래서 1.7 피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B번은 포인트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센티미터하고 이제 근데 포인트가 피카 12포인트가 1피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센티미터하고 피카의 관계를 이제 A번에서 그 센티미터하고 피카의 관계가 이것이 반드시 1인치 2.54처럼 1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0.7이 지금 1.7 피카의 관계를 A번에서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요와 같이 관련된 값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센티미터와 같이 없애고 0.7에 해당하는 것이 1.7 피카니까 이것이 환산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피카를 약분하기 위해서 1피카가 12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12포인트고 숫자는 값은 0.7, 1.7, 0.7 이거는 같이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1.7 곱하기 12에서
유효 숫자 맞춰주면 20의 값을 갖는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단위 환산하는 것, 그 다음에 유효 숫자 맞춰서 계산하는 것. 단위 환산할 때 이제 그 낯선 단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산인자를 적용을 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1인치가 2.54cm다. 그러면은 0.7은 몇 인치냐 하는 것을 그냥 바로 요 비율 관계로 계산을 해도 돼요. 2.5로 나눠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단위가 낯설거나 단위를 여러 번 변환시켜야 될 때 그때는 이런 환산인자를 이용하면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자, 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1절의 내용이고 난이도 중간인데요. 자, 9번. 정육면체 모양의 한 변의 길이가 1.00cm이다. 정육면체의 상자 안에 1몰의 정육면체 물체들이 들어있을 때 이 물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고 1몰의 값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정육면체 모양의 그러니까 이러한 정육면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역시 이제 물체들이 들어있는데 작은 물체, 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물체들도 같은 정육면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그릇 안에 정육면체 모양의 물체들이 놓여 있다 하는 건데 이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00cm이고요. 그릇의 한 변의 길이. 예,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1몰이 들어있다 했을 때 들어있는 작은 입자들, 알갱이들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육면체 그릇의 길이를 대문자 L로 놨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게 아니네요. 얘가 1cm가 아니고 물체의 길이가 1.00cm 그리고 그릇의 길이를 구하라 하는 거네요. 상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상자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이제 표현들이 뭐가 상자고 뭐가 물체냐 했을 때 잠시만요. 상자 안에 한 변의 길이가 1cm다. 정육면체의 상자 안에 1몰의 물체들이 들어있다. 이 물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에서는 물체의 길이인데 지금 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답은 아마 어딘가 9번이요. 예, 답은 이게 답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840km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물체 하나가 840km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1cm짜리 물체가 1몰개가 들어있을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상자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번역되면서 물체하고 상자가 이제 헷갈렸던 것 같은데 상자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체의 한 변의 길이가 1cm이고 그 작은 물체가 1몰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이 차곡차곡 쌓아서 담을 수 있는 상자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이게 얼마가 되느냐 그걸 구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보가드로 수가 NA라고 표시하면은 이제 이렇게 개수가 주어졌고요. 아보가드로 수 1몰은 개수죠, 개수. 몰이라는 것은 개수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한 더즌, 12개짜리죠. 한 타스, 연필 한 타스. 그러면 그 더즌을 할 때 12개 한 묶음을 그렇게 묶음의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몰이라는 것도 묶음에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그 개수가 묶음의 개수가 엄청나죠. 그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하나의 묶음을 1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상기체에서 1몰의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꼭 이상기체뿐만이 아니라 뭐 야구공 1몰이다.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물체 1몰이다 했을 때 이만한 개수의 모임, 묶음 그것을 1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1몰이 있으니까 이만한 개수의 물체들이 있다는 건데 얘네들을 차곡차곡 다 합하자.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 물체들을 부피를 다 합한 결과가 이 전체 상자의 부피와 같아지겠죠. 같은 모양이니까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자,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또 이 식이 잘못 써져 있네요. 여기 요 식은 잘못됐어요. 지금 그 L이 물체 하나의 길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X가 되고 얘가 L이 돼야 됩니다. 예. X의 세제곱. 그러니까 물체 하나의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L 세제곱이 되고 이 상자 전체 부피가 X 세제곱이 되는데 요것이 NA 개가 모여가지고 상자의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NA 곱하기 L 세제곱이 그러니까 X 세제곱은 상자의 부피는 L 세제곱 물체 하나의 부피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관계식에서 X를 구해보면은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예, 요 식은 잘못된 거고 요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해보면 NA 3분의 1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이 1.0cm죠. 예, 그래서 요 뭐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8.4 곱하기 10의 7승 cm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킬로미터로 바꿔주면은 이만큼 된다 하는 거죠. 840km 정도에 해당하는 커다란 그 상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정육면체 모양의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 정육면체가 있고 걔가 1몰을 담을 수 있는 상자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자, 그런 문제였고요. 식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이 고쳐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그거고 그 다음 문제는 10번이네요. 2절에 시간에 대응하는 건데 자, 10번이요. 그 뭐 시간이라고 그래서 꼭 시간에 해당하는 뭔가가 아니고 그냥 그 수학에서 많이 방정식의 이제 예제로 나오는 그런 유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10번 연말에 한 자동차 회사가 픽업 트럭의 매출이 그 해에 43%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에 판매량이 계속 43.0%씩 매년 줄어든다면 원래 판매량의 10.0%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거죠. 원래 판매량을 A0라고 그러고 그 해마다 4.3%씩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은 그 X만큼 X년이 지났을 때의 매출은 그 처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델타 A가 줄어든 것이 0.43 A0만큼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첫 해의 그 매출량은 처음에 그러니까 A0에다가 델타 A를 더해 주면은 그 다음 해에 그 매출량이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줄어든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0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1-0.43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해에 43%가 줄어들었을 때의 매출이죠. 그죠? 그러니까 43%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감소량이 4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첫 해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요게 A1이 되고 얘가 A2가 되면 되죠.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X 해가 지나가면은 1 빼기 43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0.57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해마다 매출이 전년도에 0.5 그러니까 57%만큼의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식을 이렇게 써서 조금 더 헷갈리게 돼 있는데 0.570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해마다 0.570만큼 비율로 매출이 이제 생겨나니까 예, 그래서 처음 매출에 비해서 0.570x 승이 되도록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비해서 10% 이하로 떨어지는 거니까 0.1이 되는 그때에 해당하는 x를 구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x 구하는 것은 이제 계산기를 좀 동원을 해야 되죠. 지수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 0.1을 로그 0.57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4.10년이 걸린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2절 내용이고요. 자, 문제를 보면 우주의 나이가 대략 10의 10승년이고 인류는 대략 10의 6승년만큼 살아왔다. 그럴 때 만일 우주의 나이가 하루 1.0이라면 인류가 존재했던 시간은 몇 초이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했던 것이 이제
우주가 10의 10승년에 대해서 인류가 10의 6승년이니까 그 10의 10승년이 하루가 됐을 때, 10의 10승년이 하루로 그 단위가 바뀌었을 때,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요 인류가 존재한 10의 6승은 100만 년의 초 단위로는 얼마가 되냐, 그걸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비율이,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 우주 나이에 비해서 인류가 존재했던 그 존재해온 시간의 비율이 10의 10승분의 10의 6승이 될 건데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주 나이를 하루로 잡았잖아요. 그죠? 하루로 잡았으니까 얘를 데이로 그 날수로 환산을 해주면은 요것이 이제 x라고 그러면 이제 x가 요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예. 1년, 그러니까 연 단위로 했을 때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이 요것이 이제 그 하루 데이로 갔으니까 예, 그 비율만큼 x 데이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데이 단위로 했을 때의 인류가 존재해온 시간인데 이제 그것을 초 단위로 바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를 초로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동안의 시간은 24시간. 그래서 데이하고 아워. 그래서 데이 없어지게 하고 24. 그다음에 그 1시간에 3600초죠. 그래서 그 아워하고 없어지고 3600초가 남게. 그렇게 해주면은 나머지 이제 이 값을 다 계산하면 8.6초에 대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0승분의 10의 6승에 해당하는 비율이 그것이 이제 초로 환산했을 때는 8.6초에 해당한다. 얘가 하루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비례 관계를 우리가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죠. 별거 아니죠, 이 문제는. 자,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2절의 내용이고 난이도가 쉬운 거로 되어 있는데, 자, 16번에 현재의 맞죠? 예. 현재의 시간 표준은 원자 시계가 바탕이다. 또 다른 표준은 회전하는 중성자별의 맥동별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는 거고, 뭐 설명이 쭉 있는데, 맥동별은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밀도가 매우 큰 별이고, 그다음에 어떤 맥동별은 일정한 비율로 회전하고 이를 회전할 때마다 라디오파 신호가 마치 등대 신호처럼 방출되어 지구로 스쳐간다. 예컨대 맥동별 그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PSI 1937 플러스 21은 예, 요런 시간마다 한 번 회전한다. 예, 그래서 주기가 요 주기 동안에 한 번 회전한다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소수 이하 마지막 자리의 불확실성이다. 예, 그러니까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소수점 이하, 여기 요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더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럴 때 A번 이 맥동별 PSR 어쩌고저쩌고 맥동별은 8일 동안 몇 번 회전하느냐. 그 다음에 B번 맥동별이 정확하게 100만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이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C번 불확정성은 얼마가 되느냐. 뭐 그래서 시간 표준이고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나왔는데, 이제 실제 문제는 그냥 그 회전의 성질을 이제 따져보자 하는 거랑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주기가 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1.557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리세크 동안에 한 바퀴 도는데, 그것이 이 8일 동안에는 몇 번 도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단위가 미리세크 초가 되니까 8일 하루 단위를 초 단위로 바꿔주면은 예, 단위 환산하면 되죠. 데이하고 아워, 그 다음에 아워하고 초 해서 24시간, 그 다음에 3600초를 곱해주면 이만한 세컨드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도는데 요만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전체 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몇 번 도느냐 하는 것은 그 전체 시간을 한 주기로 나눠도 되는 거죠. 예,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회전수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요 F는 뭐예요? 그 1초 동안에 도는 횟수죠. 1초 동안에 도는 횟수를 델타 t초 동안에 몇 번 돌아느냐 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F하고 T의 관계는 역수 관계가 있죠. 요거는 주기고 요거는 진동수, 회전수. 요 회전수는 회전한 횟수예요. 진동수, 회전수 할 때 그 회전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요거는 진동수로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주파수, 진동수. 그래서 회전한 횟수는 주파수에다 델타 t를 곱해라 하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준 것이 주기가 주어졌으니까 주기분의 1로 표시해서 계산을 해보면 예, 이와 같은 만큼, 그러니까 10의 8제곱에
해당하는 그만큼 많이 회전한다는 얘기죠. 8일 만에. 예, 엄청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B번이 이제 정확히 100만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100만 번, n이 100만 번이니까 요 식에서 델타 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는 nt 그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역시 100만 번 그 다음에 주기 대입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만큼 1.56 곱하기 10의 세제곱 초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린다. 100만 번 도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죠? 1000초 정도 걸린다는 거죠. 자, A번, B번은 그냥 단순한 계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C번이 이 시간의 불확실성은 얼마가 되느냐? 100만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만한 시간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 대응하는 불확실성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1 회전할 때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요만큼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인데 이제 요것이 마지막 자릿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점 아래 개수를 세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7승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7승 세크의 더하기 빼기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100만 번 회전한다 그러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100만 번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100만 번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해보면은 이만한 값으로 불확실성이 계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 일반 물리 이론 시간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오차의 전파에 관한 것. 근데 오차의 전파에 관한 것이 한 번 측정했을 때 요만큼인데 이것을 100만 번 측정하자 했을 때는 그 횟수만큼 오차의 전파가 그냥 증폭돼서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2절 내용이고요. 중간인데 난이도가 자 18번 뭐 별이 표시되어 있나요? 자, 지구의 자전이 점점 느려지므로 하루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예, 자전이 점점 느려져서 하루 길이가 길어지죠. 그럴 때 1세기가 지나면 하루 길이가 1ms 늘어난다. 30세기에는 증가한 하루의 전체 길이가 얼마인가 그렇게 되는데 요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명확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하루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하루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세기가 얼마의 비율로 길어지느냐 했을 때 1세기 동안에 1ms 동안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것이 30세기가 됐을 때는 30세기가 되는 날의 하루는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죠. 1세기 동안에 1ms 늘어나가는 비율로 30세기가 됐을 때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에 30세기 동안에 하루 길이가 꾸준하게 늘어났죠. 그걸 다 합한 것을 증가량의 합을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예, 원서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제 이 30세기를 이제 세기 시작하는 첫날 있죠. 첫날의 하루 길이를 t0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된 결과로서 알고 있는 하루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 예, 그 비율은 이제 델타 t가 하루 시간을 표시한다 그러고 요 하루 시간이 이제 실제 델타 t초 동안에 그러니까 델타 스몰 t 동안에 델타 대문자 t만큼 하루가 늘어난다. 그 비율이 그렇게 따지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1세기 100년이죠. 100년 동안에 1ms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계산해 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 세크 퍼 이어 단위 조심해야 돼요. 세크 퍼 이어만큼의 비율로 늘어나는 건데 요것을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런 말은 없는데 당연히 일정하게 봐야 되죠. 매우 이제 하루 단위로 보면 매우 작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루가 늘어나는 비율이 일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요것이 이제 n번째 그러니까 날이 하루가 n번째가 지났을 때 n번째 날까지 늘어난 시간의 합을 보면은 그러니까 델타 t라는 것이 하루 동안에 늘어나는 시간 하루의 길이 늘어난 양이에요. 증가량. 그렇게 해주면은 첫날은 처음 하루에 비해서 첫날은 요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파의 t0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둘째 날이 늘어난 비율은 역시 둘째 날도 알파 T0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근데 둘째 날까지의 늘어난 비율을 합하면은 요 둘을 합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하고 비교했을 때. 예, 그래서 둘째 날까지 합은 이 첫째 날까지 합을 포함해서 알파 T0가 돼서 2알파 T0만큼 첫날하고 비교했을 때 2알파 T0만큼 더 늘어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번째까지 그 늘어난 첫날과 비교해서 늘어난 하루의 길이를 다 더해라 그러면 매일매일 늘어나는 비율이 알파 T0만큼씩 늘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첫날부터 n번째 날까지 해서 처음 날하고 비교했을 때의 변화량, 증가량이에요. 그것이 이제 n번째면은 n 알파 T0만큼 늘어나니까 그거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알파 T0는 일정하게 받기 때문에 알파 T0는 그냥 그 서메이션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럼 남는 것이 뭐냐면 요 부분이 남는 거죠. 예, i가 1부터 n까지 다 변하는데 i를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메이션 i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n까지 다 더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려져 있죠. 2분의 1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n번째 날까지 그 늘어난 하루의 양을 다 더한 건데 그 늘어났다는 것이 첫째 날 기준으로 늘어난 거예요. 첫째 날 기준으로 이만큼이 이제 늘어난 것을 다 합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이해가 되면은 뭐 30세기 동안에 늘어났다 그러면 n 대신에 30세기 동안에 늘어난 하루 길이의 총 합을 구해보면 돼요. 그래서 30세기가 되면은 30세기과 1세기가 100년이죠. 그리고 1년에 365일이죠. 그래서 이 날수로 따지면은 이만한 날이 지나간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첫날하고 비교이기 때문에 이 날수를 요 값을 날수 n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30세기 동안에 늘어난 하루 길이의 증가량의 총합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볼까요? 예, n을 대입을 해주면 계산을 하면은 이만큼이 늘어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4.6시간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늘어나는 비율은 이렇게 일정한데 그것이 처음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30세기 동안에 매일매일 늘어난 시간들을 다 합하면은 무려 4.6시간이나 하루가 느려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루의 전체 길이가 얼마이냐 했던 것이 그 증가량을 다 더한 것, 처음 날과 비교했을 때 T0에 비해서 늘어난 증가량들을 30세기 동안에 다 더한 그 늘어난 양을 구하라. 그렇게 문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식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곱씹어 보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2절의 내용이고요. 어렵게 돼 있다고 나왔는데, 자, 봅시다. 적도 근방의 바닷가에 누워서 수평선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에 스톱워치를 누른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해가 다시 수평선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는 순간에 다시 스톱워치를 눌러 시간을 잰다. 이때 경과한 시간이 11.1초라면 지구 반지름 얼마이냐? 일어섰을 때 눈의 높이는 h이다. 1.70m이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 볼 때는 어쨌건 태양이 지금 그 지구 주변을 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고 있으면 이렇게 태양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A점, 지구 이제 해변에서 누워 가지고 장애물이 없는 해변이죠. 예. 그 해변에 누워서 수평선에서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수평선은 시선의 방향이 접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A점의 해가 더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해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해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아갈 건데 요 시간에 스탑워치를 눌러서 요 순간에 스탑워치를 누르고 그다음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일어나게 되면 이제 눈의 위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의 위치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는 얘가 보면은 그 바다의 수평선에서 해가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해가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해가 더 돌아가가지고 일어섰을 때 해가 안 보이는 그 상황은 지금 요 방향에서 접하는 방향이죠. 그 방향에서 B의 위치에 있을 때 그 다음이 되면 이제 해가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을 잰 것이 A에서 T가 0인 시간을 재고 B에서 T를 쟀더니 11.1초가 걸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가 이제 계속 떨어져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해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1.1초가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델타 T가 이제 11.21초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지구 반지름을 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태양이 해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해주면은 그 회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각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일정하고 그 돌아간 각도는 오메가에다 시간을 곱해주면은 각도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 오메가라는 것이 태양은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우리가 볼 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겉보기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로 보이니까 그 주기가 T가 되는 거고 24시간이 되는 거고 그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11.1초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태양이 돌아간 각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타를. 그렇게 해서 보면은 세타가 얼마 나오냐면 주기가 24시간인데 이제 초로 바꿔야 되죠. SI 단위기로 바꿔서 3600초를 같이 곱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기는 24 곱하기 3600초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걸린 시간이 11.1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크 같이 단위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숫자로 남는데 이게 각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라디안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8.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라디안만큼 돌아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11.1초 동안에 요만큼 돌아간 거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지구 반지름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동그란 구라고 생각하면 그 A에서 태양 A 지점에 A에 보이는 태양을 볼 때 이게 직각이 되고 접선, 그 다음에 B도 이 지표면에 접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직각이 되니까 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될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요 각도가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직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시된 거니까 얘가 세타만큼 돌아가면 얘도 세타만큼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세타만큼 돌아가서 같은 각도. 그래서 세타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세타를 이용해서 R에 관한 식을 써보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H 더하기 R, 요 길이가 H 더하기 R이에요. 고놈분의 R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R 플러스 H분의 R이 되니까 요 관계식에서 코사인 세타 하는 거고 R을 구해보면 정리해서 구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H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할까요? 키, 눈의 높이가 1.70m이고 그 다음에 각도가 이제 라디안이 8.07 곱하기 10-4승 라디안이었고, 그죠?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이만큼 5.2 곱하기 10의 6승 미터가 나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6,400이죠. 6.4, 그죠? 6,400km니까 대략 그럼 얼마예요? 6.4에다가 여기서 10의 세제곱 나오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0의 6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거의 뭐 6.4하고 5.2 정도로 적어도 이제 10의 6승 단위는 맞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오차는 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3절의 질량에 관한 거고요. 자, 20번을 볼까요? 그 큰 유리병 만들기 기록은 1992년 미국 뉴저지 밀빌의 한 팀이 세운 것으로 부피가 193갤런. 갤런은 이제 액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단위고요. 그 병을 불어서 만들었다. A번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에서 얼마나 모자라느냐. B번 이 병에 1.5 그램 퍼 미닛의 비율로 분당 1.5g이죠. 물을 채운다면
가득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물의 밀도는 1000kg/s 세제곱미터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A번을 풀려면 갤런하고 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책의 도표나 부록 같은 거를 활용하거나 해서 찾아보면은 1갤런이 231 세제곱인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치가 따로 안 썼네. 1인치가 2.54cm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갤런이란 부피를 센티미터 세제곱 그리고 미터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A번은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 세제곱 이걸로 표시하면 돼요. 그럼 부피가 지금 193갤런이었죠. 예, 요 단위를 갤런을 없애고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갤런이 없어지기 위해서 단위 환산인자. 예, 그러면 이제 갤런 분모로 들어가고 1갤런에 해당하는 것이 232인치 세제곱. 근데 인치도 없애려면 1인치하고 센티미터인데 요거는 단위가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치하고 센티미터의 관계는 요 놈인데 이 전체를 세제곱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에 대해서 차수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 인치하고 요 인치의 세제곱하고 같이 약분이 되고 그럼 남는 것은 세제곱 센티미터가 남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세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2.54의 세제곱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3에다 231에다가 2.54 세제곱을 곱하면은 이만한 값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이제 10만이 되는 거죠. 7.31 곱하기 10만이 되는데 문제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얼마나 모자라느냐? 10의 6승이죠. 예, 여기서 요게 얼마나 부족하느냐 하는 거니까 이렇게 2.6 곱하기 10의 5승 세제곱 센티미터만큼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은 자 물을 채우는데 그 분당 1.5g의 비율로 물을 채운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병의 크기는 부피예요.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 근데 지금 물에 대해서는 1.5g이에요. 질량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질량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물의 밀도가 문제에서 1000kg/s 세제곱미터다.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밀도하고 질량의 관계는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는 평균 밀도예요.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에서 전체분의 전체에 나누기에 평균이 되고요. 밀도가 균일하면은 이게 이제 균일한 밀도를 가질 때는 요 평균 밀도하고 모든 점에서 어느 한 점에서 밀도가 똑같게 되죠. 그래서 밀도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밀도가 주어진다 그러면 균일한 밀도라고 생각하고 단일 물질로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면은 밀도에다 부피를 곱한 것이 질량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것이 병이 지금 7.31 곱하기 10의 5승 세제곱 센티미터만큼의 부피예요. 이 병에다 물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병에다 가득 찼을 때 물의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채우는 비율이 시간당 부피가 아니라 시간당 질량이니까 병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의 질량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SI 단위계 여기서 세제곱 미터니까 세제곱 센치 대신에 세제곱 미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1미터가 100cm죠. 그죠? 그래서 단위 환산, 이거 세제곱 해가지고, 10의, 그러니까, 얘가 10의 제곱이고, 세제곱 해보면 전체가 10의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100만 분의 1로 100만으로 나눠주는 것이 돼요. 그래주면은 0.731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이것에 대응하는 물의 질량은 731kg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731kg의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을 이제 채우는 비율이 시간당 질량이 지금 1.5g/min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1.5g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SI 단위로 다 바꿔주면 kg, 731kg까지 채워야 되는 거고 그 비율을 분당 g인데 SI 단위로 안 바꿨네요. kg을 그냥 g으로 바꿨네요. 그게 더 쉽네요. 그러면 g으로 바꿔주면 1000을 곱해주고 g 없애주고 이 분모에 분모로 들어가는 분이라는 단위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4.87 곱하기 10의 5승분이 걸리는 거고, 요거를 이제 체감할 수 있게 연 단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이면은 이제 60분이 1시간이고 24시간이 하루고 365일이 1년이니까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득 채우는데 0.93년이 걸리는 거죠. 거의 1년 동안에 물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분당 1.5g의 물을 채울 때, 아주 쫄쫄쫄쫄 채울 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밀도하고 부피하고 질량의 관계, 밀도의 정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3절의 내용이고요. 22번 밀도가 19.32g/cm 세제곱센티미터인 금이 연성이 가장 좋은 금속으로 얇은 박편을 만들거나 긴 섬유로 뽑을 수 있다. 그럴 때 A번 만일 질량이 29.34g의 금을 눌러서 두께 1.000 마이크로미터의 금박을 만든다면 면적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B번은 같은 양의 금을 반지름 2.500 마이크로미터의 원통형 섬유로 뽑는다면 길이는 얼마인가 하는 거죠. 밀도가 주어졌고 질량이 주어졌고요. 그럼 금의 밀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금의 질량을 요만한 질량 금을 이용해서 이제 금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섬유 실로 뽑아내자 하는 거죠. 가느다란 그 줄처럼. 그래서 일단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금이 잘 늘어나니까 이 금박을 만들 수도 있고 섬유처럼 실로 뽑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부피가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부피를 구해보면 질량하고 밀도로부터 부피를 구해서 29.34g에 대응하는 금의 부피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질량을 g하고 다 같이 g이니까 g으로 표시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이고 미터로 바꿔주면 만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센티미터를 계속 쓸 게 아니고 이제 두께나 반지름이 다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S에 대한 이유로 바꿔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미터로 환산했을 때 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덩어리를 이제 얇은 두께가 매우 얇은 이런 금박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피는 면적에다가 이 두께를 T라 그러면 A 곱하기 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값이다. 그래서 면적은 두께분의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데 부피가 이렇게 됐었고요. 두께가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거 접두어 잘 이해해야 되죠.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마이크로미터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519 그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가 넘는 넓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B번은 이제 요게 원통형 섬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얇은 원통 모양의 그 막대인데 이제 실처럼 굉장히 가느다란 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부피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그러면 단면이 파이 r 제곱이 되고 전체 길이가 l이면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피가 이 값이랑 같으면 돼요. 그랬을 때 반지름 r이 주어졌으니까 l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V분의 파이 r 제곱이고 V 값이고 이제 R이 2.50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10-6승 미터로 바꿔준 거고요. 그렇게 해보면은 세제곱이고 제곱이니까 미터 하나 남고 나머지 숫자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77.36kg의 엄청나게 긴 실을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3절의 내용이네요. A번 알려진 아보가드로 수와 나트륨의 원자 질량을 이용해서 원자의 반지름이 대략 1.90 옹스트롬이라고 가정할 때 나트륨 원자의 평균 질량 밀도를 구하여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결정 상태로 있을 때 나트륨의 밀도가 970kg/세제곱미터이다. 두 밀도는 왜 다르냐
하는 거고, 이제 조건이 아보가드로 수의 값을 준 거죠. 1몰 안에 들어있는 물체에, 그러니까 1몰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6.023 곱하기 10의 23승 제곱, 23승이다 하는 걸 주어졌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트륨이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에서. 소디움으로 이름을 바꿔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나트륨이라고 썼네요. 자, 나트륨의 원자 질량이 자, 나트륨 하나, 원자 하나의 밀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 원자 하나의 질량하고, 나트륨 원자 하나의 질량을 스몰 n이라고 그러고, 얘의 그 부피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지름이 R이 1.90 옹스트롬인 공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부터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죠. 예, 그 결과에서 밀도를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원자 하나의 부피는 요 주어진 조건에서 구할 수 있고 원자 하나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은 원자 질량, 몰 질량이죠. 몰 질량.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이죠. 1몰당 Na 소디움이 그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22.9898g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1몰에는 몇 개가 들어있냐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죠.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1몰의 전체 질량이 대문자임일 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m이 이제 NA분의 대문자입니다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원자의 평균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관계식에서, 부피는 이제 우리가 이 원자 하나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상적으로 공 모양이다 그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공 모양으로 가정을 하면은 이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될 거고, 원자 질량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알려진 값들을 다 대입하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원자 질량의 이 원자량 또는 분자량으로 배웠던 그런 몰 질량은 기본적으로 다 g이에요. 단위가 g이다 하는 거 주의해 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램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22.9898 들어가고 밑에 4파이의 R이 1.90 옹스트롬이죠. 1 옹스트롬은 10-10승 미터예요. 그죠? 그래서 미터로 바꿔주고 세제곱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를 대입을 한 건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얘가 g이고, 그죠? 밑에는 다 미터고, 미터 세제곱이 됐으니까, 예. 그죠? 얘는 세제곱이 아니라 몰이었죠. 몰. 예, 그래서 이 몰하고 그 아보가드로 수하고, 이건 몰은 사실은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 개념이에요. 숫자. 예, 그래서 그냥 차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굳이 이제 단위를 쓰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 개에다가 몰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몰당 이만한 개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몰하고 몰 같이 없어지면 돼요. 그래서 남는 것이 g/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이제 값은 이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g이다 하는 것. 요 단위가 헷갈리면은 항상 원칙적으로는 단위를 다 이 식에다 같이 대입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 있고 힘들기 때문에 단위가 이제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한다면 숫자만 빨리빨리 계산하고 나머지 단위를 이제 맞춰서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그 단위 환산에서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그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서 계산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g이 됐고, 요것을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은 10의 6승이 10의 세제곱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 밀도는 물보다 커요. 물이 1000이었죠, 1000. 그죠? 그러니까 물보다 1.33배 큰 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나트륨, 소듐의 평균 밀도는 결정 상태에 있을 때는 970kg이라고 했어요.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결정 상태일 때는 이만큼인데, 원자 하나의 밀도가 이만큼이다. 그럼 이런 원자들이 뭉쳐져 가지고 결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결정을 뭉치면은 밀도가 가벼워진다 하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원자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결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지면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 덩어리다 라고 하면은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부피가 원자 알갱이들의 부피를 다 합한 것보다 이 전체 부피가 더 크게 우리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빈 공간까지 포함해서 부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밀도는 줄어드는 게 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장에서 뭐 심각하게 다룰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결정을 이룰 때 다닥다닥 붙는 것이 아니라 이제 띄엄띄엄 떨어지면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면서 전자기적인 힘양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규칙성이 결정이 되는데 어쨌건 떨어지면서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이네요. 3절의 내용이고 28번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관계에 의하면 질량 m과 에너지 E 사이의 관계가 E = mc 제곱이다.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이다. 핵 에너지는 보통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측정한다. 그리고 1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1.60218 곱하기 12-13승 주울이다. 질량은 통합된 원자 질량을 사용한다. U라는 원자 질량 단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있는 거고 킬로그램이 있고 U라는 단위를 따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에서는 킬로그램을 쓰면 굉장히 숫자가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에서 질량 단위를 따로 정한 거죠. 표준을. 예, 그럴 때 이제 1U가 바로 킬로그램 비교하면은 이렇게 10의 27승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는 거고요. 이럴 때 1U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931.5 메가 일렉트론 볼트임을 증명해라. 이제 현대 물리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거 핵 에너지 표시할 때, 입자 에너지 표시할 때 이렇게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많이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1U라는 것은 질량 차원이에요. 근데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차원이죠. 그러니까 차원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1U를 931 메가 일렉트론 볼트처럼 그냥 1대1 대응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은 건 아닌데 E = mc제곱에 대응해서 얘가 1U일 때 이 에너지가 931.5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대응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E = mc제곱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E = mc제곱에다가 m 대신에 1U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 2.998 곱하기 10의 8승 제곱을 대입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에서 준 것은 주울하고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주울하고 관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킬로그램으로 바꿔준 거고요. 1U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준 거고,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기억나죠? 2분의 1 mv 제곱.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에다가 속도 제곱을 곱해주면은 에너지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전체 제곱이 얘가 주울에 해당하는 단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다 대입해 주고 계산은 안 했네요. 계산 일단 놔두고 단위만 킬로그램에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주울 단위로 바꾼 거죠. 그런데 주울과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환산인자를 표시해서 주울을 약분시켜 버리면 그렇게 되면 931.5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가 되는 겁니다. E = mc제곱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봐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인가요? 3절의 내용이네요. 보면은 30번 물이 새는 통에다가 물을 부었다. 물의 질량 m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5 곱하기 10의 0.8승 빼기 3t 플러스 20 이렇게 변하고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m은 g이고 t는 초단위다. A번 물의 질량이 최대가 되는 시각은 언제인가? B번 최대 질량은 얼마이냐? C번 t가 2초, D번 t가 5초에서 질량 변화율은 각각 얼마인가? 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표기하여라. 뭐 사실 수학 문제죠.
m이 t에 대해서 이런 함수 관계가 있을 때 a번 최대가 되는 시각 구해라. 극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극값 미분해보고 0이 되는 것. 원래는 극값이 이제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어요.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하는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게 극대냐 극소냐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최대가 된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조건 중에서 큰 값이 이제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이 극대냐 극소냐 그걸 증명하지 않고 결과를 바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 그럼 한번 미분하면은 예, 그 0.8 지수에는 0.8이 0.8 빼기 1만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0.2가 되고요. 0.8 내려왔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t를 구해보면 t의 0.2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예, 그래서 0.2를 이제 지수를 넘겨주면은 4.21초에서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럼 이게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가 되는 시각. 그렇게 답을 써도 돼요. 미심 적으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이 시간에 이 값을 대입해 보면은 두 번 미분한 도함수가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극대극소가 판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값이 요 시간을 대입을 한 것이 해보면은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그걸 확인해도 돼요. 그 다음에 B번이 뭐였냐면은 최대 질량이 얼마냐? 그쵸? 요 순간에 최대 질량이 된다? 그러면 이 값을 요거 m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바로 최대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4.1에 0.8 승이고, 예, 대입해서 23.2g이 최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번은 이제 질량 변화율. 요것이 질량 변화율이죠. 한번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질량 변화율을 표시한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단위가 이제 g이었고 초였으니까 그램 퍼 세크가 되는 거고, 얘가 t가 2초일 때 요 값을 구해라. 2초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가면은 그냥 그램 퍼 세크인데 계산값이 문제는 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러니까 g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램 없애기 위해서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크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다가 60초 1분. 그죠? 예.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 이렇게 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D번은 얘가 5초일 때 값을 구해라 하는 거죠. 예, 이건 뭐 계산기 넣어서 다 구하면 돼요. 해봤더니 얘는 양의 값인데 얘는 음의 값이 나오네요. 예, 요거는 이제 증가하는 거고 요거는 감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 환산해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들은 여러분이 직접 다 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됐네 해결을 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값을 계산을 통해서 결과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 쓰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3절의 내용이고, 자, 문제를 보면 밑면적이 14.0cm 하고 17.0cm의 밑면적을 갖고 있는 가로 세로겠죠. 그러한 수직통의 부피 50.0mm 세제곱이 질량 0.020000g의 사탕을 채운다고 하자. 단 사탕 사이 빈 공간은 무시하고, 만약 수직통의 높이가 0.250cm/s의 비율로 증가한다면 수직통을 채운 사탕의 질량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밑면적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통에다가 사탕을 채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높이가 이제 늘어나면 가득 채운다 그럴 때 사탕을 더 집어내야 되니까 추가되는 사탕의 질량 비율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탕 하나 지금 조건이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사탕 하나의 부피가 주어졌어요. 50 세제곱 밀리미터. 요것을 센티미터로 바꿔서 표시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사탕 하나의 질량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통을 채우고 있는 통이 이제 높이가 h라고 그럴 때 h인 순간에 밑면은 이제 아는 거고, h인 순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사탕의 개수가 n개다. 그리고 사탕 사이 부피는 무시한다 그랬어요. 꽉꽉 찼다 그러고, 예, 그래서 전체 부피가 이 통의 값을 통으로부터 구하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있는 사탕의 부피로부터 구하면 개수에다가 V0 곱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탕의 개수가 요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사탕 하나의 질량을 하니까 사탕의 전체 질량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탕의 전체 질량 M0에다가 곱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전체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주어 문제는 사탕의 질량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당 비율, 그래서 미분하는 거죠. 변화율. 그래서 얘를 바로 미분을 해보면 V0, M0, A는 다 일정해요. 같이 변하는 것은 H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변하는 변화율 DT분의 DH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DT분의 DH가 지금 0.250cm/s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DM분의 DT분의 DM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질량 M0, 그 다음에 민면적이 가로 세로 곱한 거죠. 14하고 17 곱해서 238, 그리고 V0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분당 킬로그램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 세제곱 있고, 그러니까 예,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하고 세제곱 있으니까 약분이 되죠. 남는 것은 그램/세크가 되죠. 예, 그램/세크고 값을 계산해 보면 23.8 그램/세크의 비율로 변하는데, 그것을 킬로그램/미닛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램, 킬로그램, 그 다음에 세크, 미닛 해주면은 1.43 킬로그램/미닛의 값을 갖는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1장을 마치겠습니다.